인건비. 이 인건비는 누구에게 지급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실에 직접 소속돼서 어떤 연구실 행정과 관련된 걸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 인력의 개념인데, 영리기관은 아예 사용하실 수 없고요. 비영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출연연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관리팀, 이런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아니라 진짜 그 연구실에 소속돼서 그 연구실의 행정만 지원해주는 전담 인력, 이런 분들의 인건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뭐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급여 다 되세요. 연봉, 세전 총액으로 다 되시고 또 통상적인 성과급도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단 연구개발비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이나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은 여기서 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사대보험 기간부담금, 그리고 1년 이상 재직자에게 줘야 될 퇴직급여, 이것도 다 연구개발비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간은 당연히 과제에 참여하는 기간이겠죠. 그래서 과제 일부만 참여했으면 그 일부 참여한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상당액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자계자 선의체 금지는 뒤에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을 때 진짜 연구개발비에서 얼마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냐, 그때 나오는 개념이 인건비 계상률입니다. 이 인건비 계상률을 통해서 이제 연구개발비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인건비 계상률 산식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분모에는 급여 총액이 들어가고요. 그 연구자의 급여 총액이고, 분자에 그 과제에서 그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산식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처음 보시면, 근데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례를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참여 인력의 연봉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참여 인력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참여 연구자의 월 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과제에서 그 월에 그 연구개발비로 RCMS 이지바로에서 집행한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인건비 계상률은 20%가 되는 겁니다. 쉬우시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세전 총액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월급여에 여기는 기관부담금 퇴충 다 포함해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옆편에 뭐 사대보험 기간부담금 뭐 참여 기간 동안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적어드렸고, 그리고 그 밑에 뭐 인건비 계상률 산식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또 막 이렇게 적어 있는데요. 요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것도 원래 25년도에 개정이 되기로 했다가 약간 유예가 돼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냥 분모에는 총급여, 분자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사용하는 인건비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인건비 계상률을 이해하셨으면 당연히 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2분의 인건비가 급여가 500만 원인데 연구개발비에서 막 700만 원, 1000만 원씩 가져갈 수는 없겠죠. 인건비 계상률의 한도는 100%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이거를 월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월별 100% 한도가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뭐 중간에 보시면 연단위 130%에서 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요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 뭐 정부 재정 운영상 뭐 PBS 인건비 제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운영에 버퍼가 필요해서 저 정도로 열어둔 거지, 실제 그 연구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는 100%로 무조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다 정도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건비 계상률을 막 힘들어서 설명하고 나면 연구개발비로 현금 인건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그냥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계세요. 그건 뭐 당연할 거예요. 처음 들으시면. 인건비인데 그러면 현금이지 이게 뭐 그렇죠. 그래서 현금 인건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 정말 그렇진 않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현금 인건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아마 다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건 어떤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또 외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우선 비영리 기관부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불가능에는 교수님, 부교수님, 조교수님, 직장가입자, 대학교에, 그리고 국가지자체에 설치돼서 운영하는 진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현금 인건비 계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가능한 걸 보시면 똑같은 대학에 계신데 강사 중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든지 겸임교원,
초빙교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두 분들의 요 두 분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과제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느냐의 여부입니다. 교수님들은 이 과제 안 해도 학교 부분에서 당연히 월급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연구개발비로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2025년도 빨간 달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자료 중에서 저희 교재에서 요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은 25년도에 개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참고 자료로 넣어드린 거고요. 이게 불가능해 보시면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기관일 경우에 불가능이라고. 이건 이제 외부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과제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100% 인건비 지급받는 경우는 안 됩니다. 기업은 당연히 채용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100% 지급할 의무가 있죠. 과제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안 지급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기업은 연구개발비로 현금 인건비를 계산하는 게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이런 것들은 또 사용이 가능하게 열어두었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는 신규 인건비,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 인력이라고 한다면 이 전문 연구 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 요 두 가지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그 이외에는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라서 영리기업의 현금 인건비를 인정하는 분야 또 조건 이것들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요 부처들 내용을 뒤에서 쭉 이제 이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선 혁신법에서 인정하는 두 가지 신규 채용 그리고 전문 연구 사업자 기존 인력 이거 이외에 추가로 각 부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현금 인건비 분야의 조건들입니다. 이거는 한번 꼭 읽어를 보시고요. 지금 수행 중인 부처 규정들은 꼭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수행 예정인 부처들이 있으면 한번 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신규 채용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도 현금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승인 받으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과기부도 이렇게 신규 인건비와 기존 인력 인건비를 연동해서 하는 게 있는데 총액의 30%의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한번 보시면 꼭 참고 이해가 되시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대부분의 부처는 중기부도 보면 지식 서비스 분야 이 국토교통부는 신규 채용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규정상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해당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시면 해양수산부도 지식 서비스 분야 이런 내용이 있고 농림부, 농진청, 기상청 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처에서 이 지식 서비스 분야 현금 인건비는 인정은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관련된 연계발 과제는 그 이유는 요 과제 이런 분야의 과제 자체가 실제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IT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건 거의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인정이 되고 있고요. 기존 인력도 이제 가끔 저희 이제 회계법인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문의가 막 오세요. 이 현금 인건비 인정 분야 어느 부처는 이거고 지식 서비스 분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업종 코드 확인하고 산업기술 분류표준표 따로 분석하고 하면 추정은 됩니다. 이거 맞는지 아닌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왔다고 그냥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식 서비스 분야이고 전문기관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금 인건비 쓰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협약 시 검토가 돼야 되고 전문기관이 인정을 받으셔야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현금 인건비 계상이 됐으면 이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및 계획 현황 별지 제3호 서식이 있는데요. 이게 협약 당시에 작성이 되고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현금 인건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랑 외부 인건비에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변경은 좀 중요한 협약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증액, 감액 전부 다 포함되고요. 또는 신규 인력 현금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계자 선이체 금지 이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는 자계자 이체부터 먼저 좀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RCMS 이지바로를 통해서 연구비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원칙이 직접 이체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재료를 사용했으면 그 장비 재료를 구매한 거래처에 직접 RCMS랑 이지바로에서 직접 대금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먼저 자체 재원을 부담해서 그 거래처에 돈을 보내고 관련된 증명 자료를 다 첨부해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계자 이체로 보전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자계자 이체인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건비고요. 인건비가 거래처로 직접 이체되기 시작하면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참여 연구자겠죠? 참여 연구자 인건비 100만 원은 RCMS에서 들어오고, 뭐 나머지 100만 원은 이지바로 들어오고, 나머지 300만 원이 기업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연구자는 자기가 누구 직원인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특히 요 인건비 관리하시는 실무자들 기업에서 진짜 머리 빠집니다. 사대 보면 구분도 못 하거든요. 이렇게 나가 있게 되면. 그래서 인건비에 있어서는 이런 실무적인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자계자 이체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계자 이체 했을 때 인건비는 그냥 승인 없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급여일이 25일인데 25일이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뭐 월 초에 매월 또는 과제가 시작하자마자 12개월치 인건비를 전부 다 한 번에 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현금 인건비를 사용을 하시려면 원래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 급여 날에 그 직원에게 급여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계자 이체로 보전받아 가세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다음은 외부 인건비인데, 여기 내용 보시면 다른 기관 단체에 소속된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고 한다. 근데 제가 여기 물음표 해놓은 한 남자아이 있죠. 요 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읽어보시면 왜 다른 기관,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를 우리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사용해야 되지? 왜 굳이? 전문기관 입장에서는 더더욱 물음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필요하실 수도 있으세요. 진짜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의 연구 역량이 왜 없나? 왜 굳이? 나는 요 기관을 보고 여기를 선정을 해준 건데, 뭐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외부 인건비를 통해서 이게 좀 통제 절차가 약간 좀 덜 하기 때문에 유용이나 횡령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외부 인건비는 좀 사용하는데 제한 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부 참여 연구자가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 그 해당하는 소속 기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서 이제 외부 인건비 사용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다. 다 대학에. 그 대학의 총장님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 양식들은 다 있으세요. 대학마다. 거기에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하실 때는 그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시면 불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기관에 지급하셔야 됩니다. 뭐와 함께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기관장에 그 기관에 돈을 보내면서 통보까지 하면서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외부 인건비는. 그러니까 사용에 좀 많은 제한을 두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계획서에 최초부터 외부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뭐 그냥 쓰셔도 뭐 상관이 없고 인정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뭐 반영돼 있지 않은데 사용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전문기관하고 꼭 사전 협의는 좀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외부 인건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때문에 뭐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면 그냥 다 불인정 되실 수도 있으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건비 사용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전문기관에 꼭 문의 한번 해보시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인건비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뭘 어떻게 관리하라는 건지 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요 엑셀편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항상 과제 배정하고 이렇게 안내 드릴 때 항상 첨부 자료로 보내드리는 자료인데, 이런 이제 여기 인건비 계상률, 뭐 인건비 관리하는 이제 저희 엑셀 파일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매번 보내드리는 이유는 정말 안타까워서, 예. 이 인건비는 과제 기간 중에 관리만 잘하면 절대 불인정이 나오지 않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빈도도 많고요. 한번 발생하면 금액도 엄청 큽니다. 인건비니까. 예. 그래서 이 과제 기간 중에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보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이제 그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요 위에 있는 산식 보이시죠? 기준 인건비, 그러니까 세전 인건비, 뭐 기간부담금, 퇴충 다 포함해서 거기에 등록된 인건비 계상률을 곱한 금액, 그 금액이 집행 가능 인건비 한도 금액이 되고요. 이 금액이 RCMS 이지바로에서 집행 등록하는 인건비, 즉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하는 인건비, 이 금액보다 같거나 크면 정상가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제 500만 원 구분이라고 다시 오면 20% 인건비 계상률이었으면 한도는 100만 원이겠죠. 근데 RCMS 이지바로에서 100만 원을 등록 이체해 갔으면 예, 딱 맞습니다. 근데 80만 원을 사용했다. 이거 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정상가정에서. 예. 하지만 1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불인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이 월별로 이 엑셀 파일을 잘 관리하시다 보면 어느 월에 어느 연구자의 한도가 넘어가는 게 있을 수가 있으세요. 관리하시다 보면. 그럴 때 인건비 계상률을 바꾸는 겁니다. 변경 등록하는 겁니다. 이것만 과제 기간 중에 잘 해주시면 절대 불인정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 포인트는 참여 인력의 협약 변경 관리, 이 통보사항으로 있는 참여 연구자가 바뀐다든지 기간이 바뀐다든지 계상률이 바뀐다든지 총 급여 금액이 바뀌면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등록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불인정 안 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물 인건비도 동일하게 이 템플릿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증명자료인데요. 이 증명자료는 인건비 증명자료 이제 하나씩 보시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참여 연구자 현황표, 이거는 참여 기간, 인건비 계산율 연구자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엑셀 파일로 만약 관리하셨다 그러면 그 엑셀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 이거는 연구자별 총 급여를 확인하기 위한 금액일 거고요. 그다음에 계좌이체 증명은 정말 그 연구자한테 기업이 돈을 줬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마지막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는 필수 서류다. 요 4가지가 없으면 저희가 요 인건비 집행이 계산률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막 괴롭히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시에는 추가 서류, 외부 참여 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별지 제3호 서식, 영리기관의 현금 계산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요거를 현금 인건비 계산이 됐으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돌아가셔서라도 혹시라도 없으면 전문기관에 좀 미리 한번 연락을 좀 해봐 주십시오. 이게 혁신법이 시행이 되고 이 별지 제3호 서식도 이렇게 더 구체화되고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협약할 때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지만 사후라도 이거를 좀 챙겨 놓으시면 실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뭐 샘플 양식 예시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인건비는 이거는 뭐 인건비랑 다 똑같고요. 그냥 뭐 이 특정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측정 기관은 일부 출연연 인정받은,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영리 기업에서 학생을 채용했다고 해서 학생 인건비 계정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고, 통합관리기관 여부,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여부에 따라서 관리 방식과 정산 방식엔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여기서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질의응답 한번 보시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했던 25년도에 개정이 됐던, 추가됐다는 부분인데, 이게 질문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 외부 인건비인데 현금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가 비영리 기관일 경우에는, 예, 공무원이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되어 있었던 거였고, 올해 추가가 되면서 이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이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실무적으로는 항상 안 돼 왔던 걸로 이제 하고는 있었는데, 너무 이게 이슈가 많이 되고 좀 명확하게 해야겠다 해서 이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이 이제 6일로 들어온 거고요. 또 그 연구기관이 이제 영리기관인데 외부 인건비를 사용할 때는 이제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은 그런 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외부 인건비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과기부가 아주 친절하게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외부 인건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해라.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25년도에는 이거 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요 육아휴직 동안의 요 기간부담금 퇴충은 이것도 25년도 개정 사항인데, 이거는 뭐 간접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육아휴직자들 이제 출산휴가까지는 당연히 급여가 다 나가는 건데,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이제 급여가 기업에서 안 나가게 되잖아요. 뭐 그때 이게 연구비로 그러면 이분들의 기간부담금 퇴충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게 과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에 이게 명시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이나 이렇게 일부 기관에서는 그렇게 육아휴직 들어가신 연구자분들이 막 어쩔 수 없이 퇴사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기관에서 부담이 되니까. 이게 따로 돈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이거를 인건비는 아니고 이런 분들의 기간부담금 퇴충은 간접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명시적으로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접비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다음은 한번 쭉 보시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좀 설명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한도 초과 사례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제가 인건비 계상률은 100% 한도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100%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한 개가지에서 100%가 아닙니다. 예, 한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과제를 다 합했을 때 월별로 100%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서 나는 여러 부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RCMS 이지바로 또 시스템도 다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회계법인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죠. 거기다가 자기가 한 5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정산하는 회계법인도 다 다르다. 그러면 진짜 알 수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RCMS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방도움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회계법인에도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인건비 계상률이 개인별로 월별로 100%가 넘게 되면 다 알람이 뜨고 저희 쪽에도 알람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을 더 제공을 받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이 된다. 근데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RCMS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지바로까지는 같이 연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리스 있잖아요. 예, 뭐 아직 잘 돌아가진 않지만 아이리스에서 다 통합 관리가 다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다 통합해서 보일 거다. 꼭 주의해 주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뉴스나 언론에서는 보조금, 이나라도움 사용하는 거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통합해서 100% 보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인건비 계상률 100%는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다 합쳐서 100%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한도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이거 마지막으로 인건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